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초보자 실수를 피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모든 시작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마법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라. 목표가 무엇이든 먼저 초보자 실수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다음 10가지 방법은 아마추어와 말의 마법사들을 오랫동안 비교한 끝에 얻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하는 기술과 체면 화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널리 퍼져 있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연습을 합시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말하는 스타일을 좀 더 의식적으로 살피고 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생생해지는 것을 보며 말하는 능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시의 회사는 오랫동안 파트너 회사와의 미팅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장은 이번 미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노시는 파트너 회사의 결정권자 5명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노시의 일은 그들이 회사 제품과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정하며 손가락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컴퓨터의 자판을 만지고 있습니다. 성공일까요? 아무도 로시가 정말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눈치챕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음조, 태도, 몸짓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며 때로는 그 사람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노시가 아무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미팅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녀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쁘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녀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기쁨은 신이 내린 아름다운 불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부터가 유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가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자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듣는 사람이 기뻐하도록 노력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수월하게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며 전력을 다해 일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우리의 물건을 사기 원한다면 첫 걸음을 제대로 내디뎌야 합니다. 스스로 기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항상 통용되는 규칙은 먼저 최악의 경우를 살펴보고 그 다음 최상의 경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침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해결책을 찾아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를 실행할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온갖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감이 들 때까지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진행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직전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십시오. 해피엔드를 의미하십시오.
가능하면 모든 감각의 동원을 의미하십시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그려보고 스스로의 목소리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성공하고 난 후에 멋진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성과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오직 청중을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꼭 필요한 소중한 청중과 만나는 것을 아쉽게도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는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쁘다고 구구하게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입니다. 로시는 다시 시도합니다. 이제 훨씬 프로답게 보입니다. 로시는 잠시 파트너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적지 않은 마진이 들어올 것이고 장래의 파트너로서도 호감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에 찬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몸가짐을 가다듬고 퍼져가는 미소를 참으며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로시가 신뢰할 수 있고 솔직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녀의 쾌활한 기분이 순식간에 듣는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꺼내고 나면은 벌써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중심 역할을 양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 즉 듣는 사람에 대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피터는 어느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자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회사의 서비스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소프트웨어 수정팔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진행 시간은 1시간입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떨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왔기를 바랍니다. 성공일까요? 당신이 듣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러길 바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에 올 이유가 어디 있겠어? 피터는 이런 반응을 원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초보자와 아마추어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내용은 정직하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정직하면서도 중요하고 재밌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더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중의 눈과 귀는 말하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중심의 인물은 아닙니다. 중심의 인물은 항상 듣는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든 아니면 단 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든 상관없이 언제나 중심의 인물은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지, 준비를 하는데 시간 여유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발표를 억지로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원고를 보고 말을 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할지, 마이크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초보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마디가 시작되면서부터 중심은 듣는 사람의 생각, 소망, 느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목적은 어떤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하고 의욕을 갖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피터는 청중에게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함께 하자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긴장했다면 그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고 싶은 열성에 들떠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를 소홀히 했다든지 무의식적으로 너무 심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청중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차피 1분 후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신의 흥분을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성은 발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분이 들떠 있는 것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의 마법사들도 조금은 흥분과 들뜸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극도의 긴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대부분은 당신의 감정 문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제일 관심이 많듯이 청중 역시 그들 자신과 자신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나 자신보다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중 몇몇을 골라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기분일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동기부여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이런 준비까지 끝냈다면 사람들 앞에 나서자마자 이런 점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청중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말, 듣는 사람에게 친숙한 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청중은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답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면 대할수록 흥분과 떨림이 빨리 사라지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피터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시켜볼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니터를 잠시 잊고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몇 분은 여기 오는 것이 아주 힘들게 결정되었고 몇 분은 비교적 쉽게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곧장 여러분의 업무를 쉽게 해줄 3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청중에게는 당신이 흥분했거나 아니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표를 들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당신이 하는 말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서 말하는 사람이 청중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 단어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단어는 머릿속에 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노버트는 사장입니다. 회사는 힘든 데도 있었지만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 점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송년 파티에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손에 샴페인 한 잔씩 들고서 그의 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곧장 분위기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의 통계 수치를 들면서 여러분을
따분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작년만큼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가 될 일이 아니지요. 이런 말이 성공일까요? 로버트는 자신이 바라지 않은 온갖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바로 그가 사용한 단어들 때문입니다. 행사를 중단, 따분하게 만들다, 무시하다, 그리 나쁘지 않다, 노력을 아끼지 않다, 해가 될 일 등 말이다. 단어는 문장보다 더 빨리 전달됩니다. 로버트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왜 잘못이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과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향기가 나고 윤이 나는 빨간 껍질에 과즙이 많은 사과. 이 사과를 맛있게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콤달콤한 맛과 그 맛이 허리 위에 퍼지는 장면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빨이 과육을 깨물며 솟아난 달콤한 과즙이 혀속을 흐를 때 어떤 느낌일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속에서 군침이 도는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일단 침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글을 읽으며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쓰여진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언어 신경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코르지프스키는 이것을 의미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각 개별 단어를 듣습니다. 우리는 문장의 의미보다 단어의 의미를 더 빨리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단어가 일으키는 작용보다 훨씬 늦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말에 따라 기분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귀에도 실제로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포함된 단어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도에 맞고 도움이 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칭찬을 하려면 나쁘다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정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 나쁘지 않군 이라고도 하지 말고 대신 똑바로 아주 잘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조금 전의 예와 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 직후에는 우리의 메시지에 맞는 단어를 써서 상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말을 항상 명심하고 듣는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일으키는 단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로버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니까 흥겨운 기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몇 분 동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결과를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이 화면에 수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수치를 작년 수치보다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치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수치가 나아지는데 조금씩 기여했고 우리 모두 가까운 장래에 이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과 첫 번째 표현은 사실 내용에서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그 효과도 또한 다릅니다.
로버트가 한 연설 2가지를 직접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좋은가요? 어느 것이 듣는 사람을 더 감동시키고 의욕을 가지게 만들었는가요? 긍정적인 단어는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얘기는 듣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토마스가 부하 직원들에게 올해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슬라이드 화면의 질이 좋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끝냈기 때문에 멋지게 보이도록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프린트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참, 그리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일까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 약간 무리한 요구입니다. 먼저 토마스는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준비가 형편없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해하고 용서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도 그것은 겉으로만 그런 척 할 뿐입니다. 총정의 무의식에서는 이미 그의 잘못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은 일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 어떤 일에 너무 미안함을 느껴 해명을 해야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시간을 그것밖에 내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더 중요한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고 슬라이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뢰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마치 일기예보를 하듯이 한다면 듣는 사람은 당신 말을 하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표현은 적어도 듣는 이에게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용서도 더 쉽게 받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불찰을 인정하십시오. 듣는 사람의 관심을 일깨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오를 해명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마스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여러분 마음에 꼭 들 것입니다. 성장폭이 아주 커서 이 단순한 슬라이드에서도 뚜렷하게 봅니다. 나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도 일찍부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 목소리가 쉬었으니 잘 들리도록 약간 앉아 봅시다. 이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의 참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격이 없는 대화 속에서는 단순한 슬라이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쓰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재치는 해명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낫지 않습니까? 서로 다가 앉으면 목소리가 작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직원들은 우리는 가까이 일하는 한 팀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마스는 훨씬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재미있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강연을 능가하는 단 한 가지는 재미있는 강연입니다. 한스는 워크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때로 근본적인 변화와 엄청난 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업의 비직선적인 발전에 관한 통계를 두 가지 보여준 다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77년 노벨상 수상자인 벨기에의 화학자 일야 프리고진은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발전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모델을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스는 사람들의 눈을 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 점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약을 굳건하게 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분기점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불안정해지고 즉흥적인 비직선으로 발전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공일까요? 이만하면 듣는 사람들도 즉흥적이고 비직선적인 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마디도 하지마. 웃는 사람은 나쁜 학생이야. 그런 학생에는 점수를 나쁘게 줄 거야. 표현은 약간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어린 시절에 이와 비슷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웃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힘든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주 쉽게 배웁니다. 그런데 진지함이 도입되면서부터는 배우는 것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스는 진지함과 노력이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입니다. 그가 고난에 찬 힘든 길을 가게 된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는 진지함과 중요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떤 문제가 진지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중요한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진지하지만 몰락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스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경은 엄숙함이 아니라 용기를 통해 나오는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배우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밌게 배우는 것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축하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신경 생리학자들에 따르면 웃음이 신경세포의 연결 부인 시냅스가 잘 만들어지도록 뇌 속 환경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이런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상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요구할 것입니까? 머리를 쥐어 짜도록 할 것인가요? 아니면 즐겁게 배우도록 할 것입니까? 웃음은 뇌의 긴장을 해소해 줍니다. 말하는 중간중간에 다정한 미소, 농담, 재미난 이야기를 흥미를 불어넣도록 하십시오. 말하는 중에 어떤 실수를 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이를 확고한 자신감의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스의 경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직선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통계 하나만 보여주고 곧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 매년 엘크 사냥을 가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호수에 착륙했다가 3일 후에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셋은 각자 엘크 한 마리씩을 잡았습니다. 떠날 날이 되자 그들은 비행기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는 왼쪽 날개에,
한 마리는 오른쪽 날개 위에 먹고 나머지 한 마리는 화물칸에 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조정선은 2번 왕복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짐을 가득 실어서 비행기는 무거운데 호수의 활주로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 중 한 명이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벌써 10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네. 호수도 예전과 변함이 없고 우리 세 사람도 마찬가지일세. 항상 엘크 3마리를 실었고 비행기도 같은 것일세. 조종사만 올해는 다른 사람이 되었군. 자네 말일세. 조종사는 자신의 명예가 달렸음을 느끼고 짐을 초과해서 실은 비행기를 출발시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멀리 후진한 다음 엔진을 최고로 작동시킵니다. 수상비행기는 쏜살같이 호수 위를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를 지나가는 순간 한쪽 날개가 나무 꼭대기에 걸려서 비행기는 추락하고 모두들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세 친구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봐 폴, 여기가 어디지? 폴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작년보다 20m 정도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참가자들이 실컷 웃고 나자 한스는 보충 설명을 합니다. 20m 나아진 것을 분명 성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창의력을 더 발휘해서 분기점에 이르고 다음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겠지요. 성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사실에 근거한 논증뿐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논증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며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는 듣는 사람이 재미를 바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중은 호의와 관심으로 보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